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사실 전 대중음악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가수 신해철 씨의 사망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페이스북을 보니까 신해철 씨의 어록이 나와 있었는데요. 참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해철 씨는 아주 이름난 가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만큼 대중의 인기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권력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신해철 씨는 전혀 그런 데 구애를 받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해철 씨의 어록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포용성의 부족이다. 국민통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국민에게 위협적으로 비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신해철 씨가 살아있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에게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해철 씨는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 동료들이 내가 100분 토론에 나간다니 말리는데 이유는 이명박 정부한테 보복당한다. 큰일 난다. 라고 하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라면은 이명박처럼 보복 안 합니다. 아예 못 나오게 합니다. 예. 한 뛰어난 가수, 40대 한참 일하고 한참 좋은 노래를 부를 나이에 돌아가시게 된 점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신해철 씨의 명복을 빕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생충 박사 서민입니다. 개미 몸속에 창형흡충이라는 기생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기생충은 소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어른이 돼서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었지만 소가 개미를 먹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창형흡충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개미 머릿속에 들어가 개미를 조종함으로써 개미로 하여금 소가 먹을 풀에 매달려 있게 만들었어요. 결국 창형흡충은 어른이 돼서 알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을 이루는 방법도 찾아내기 마련이라는 것을 창형흡충은 잘 보여줍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요? 참여연대가 그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전화 02-723-53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였었나요? 문재인 의원과 한민국 국방장관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한 문답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을 하고 있는가라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전시작전권을 절대로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 국방비를 북한보다도 무려 30배 이상 쓰고 있고 국력 비교 면에서 비교도 안 되는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급에 똥을 싸면서 그런 것들을 효율성의 문제라고 강변하는 국방부 장관.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김동춘 교수가 칼럼을 썼는데, 안보불안, 이 정권의 안보불안은 결코 객관적인 군사적 고려에서 나온 것 같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장차 국방비를 10배 더 지출하더라도 지금보다도, 그래서 북한보다도 국방비가 300배 이상 지출하더라도 작전권 환수를 할 수 없다는 게 이 정권의 논리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역사는 반복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 왕조와 노론 세력들은 정권 안보를 위한 동학군 진압을 위해서 청나라를 불러들였고, 결국 청나라와의 패권 경쟁을 위해 한반도에 진주한 일본군은 수십만 명의 농민과 의병들을 처참하게 학살했습니다. 6.25 활날 직후 작전권을 미군한테 넘긴 이승만은 수만 명의 남한 주민들이 바로 아군인 미군의 총격과 폭격에 희생되어도 미국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했으며 그 대가로 그 더러운 권력을 보장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 정권 안보에 매달리면 국민들은 버려진 존재가 됩니다. 쿠데타로 집권했던 조선조 인조, 광해군의 균형 외교의 틈바구니에서 쿠데타로 집권했던 그 인조 그리고 서인 세력들은 정권 안보의 불안 때문에 반대 세력들을 사찰하고 잔혹하게 탄압했습니다. 동시에 명나라에 대한 사대에 더욱 집착을 했고 명나라의 온갖 요구에 끌려다니다가 나라 경제를 파탄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정권 불안을 덮기 위한 시대착오적인 외교 노선 때문에 새로운 패권국인 청나라의 보복 공격을 받아서 수십만 명의 병자호란입니다. 백성들을 의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조 반정 이후에 병자호란 때는 의병도 한 명 없었어요. 얼마나 정권이 한심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열받습니다. 정말 열받습니다. 오늘 한국일보에서 국가 중대사인 전시작전권 관련해서 왜 대통령은 주둥아리 꼭 다물고 말 한마디 하고 있지 않느냐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미 당국이 우리 군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키로 합의한 뒤 논란이 적지 않다. 군사주권을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냐는 말에서부터 국회 비준 동의 절차 여부, 비밀 외교 시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같은 반대급부 여부 등 뒷말이 무성하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국감장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을 상대로 부끄럽지 않냐며 국가적 자존심 문제를 거론했다. 1980년대 말부터 논의되어 왔던 전작권 환수 시기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2012년 4월로 그렇게 예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이가 집권하고 나서 3년 연기를 했어요. 2015년 12월로 연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그렇게 연기했던 것이 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 우리 군의 능력과 핵무기 등 북한의 상황을 고려한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로 합의를 해서 사실상 끼약 없이 전시작전 환수를 밀어놨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전시작전권이라는 거는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의 작전 통제를 누가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 군대가 군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미군과 협의를 하게 돼 있지만은 사실상 한미연합사령부의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입니다. 즉 미군의 동의 없이는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반격조차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자유의 차원에서 군사 작전은 허용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이 전시작전권을 결국은 언제 환수할지 모르는 그런 무기한 연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은 한국일보 사설에서도 지적하다시피 국가정책의 중대한 변경입니다. 그런데 정작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전작권 재연기 합의 후 닷새 만에 열린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원하는 얘기만 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계획의 연내 처리와 정부 조직법 등 안전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전작권 환수 문제는 국가적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안보와 그리고 국가적 자존심, 우리 군의 장래가 걸린 사안이니 시비가 이런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정 변경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과 함께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놓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명박근혜 때문에 너무나 비교되고 돋보이는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전현직 군 장성의 자존심을 건드려가며 전작권 환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 방법 놈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보수적인 인사들은 노무현 대통령에서 욕을 했습니다만 여튼 국민 설득에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2020년대 중반이라고는 하지만 기약 없는 연기를 하고서도 명분이 추상적이고 이유가 전혀 구체적이질 않습니다.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이라고는 공약 이행보다는 국가 안위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애매한 말,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등 반론의 여지가 명백한 발언들이 대부분입니다. 북한의 핵 보유와 위협, 이건 변수가 아니라 이제 상수입니다.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핵을 보유를 철회시키려면 북한을 꼬드겨서 철회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전쟁을 하든가요. 이런 사정을 보면은 북한이 붕괴되지 않는 한 전작권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남의 나라 군대에 이탁하며 각종 군기 사고와 방산비리 등으로 안으로 홀막하는 우리 군의 강군 육상 대책은 찾아볼 수도 없고 킬체인 같은 대북 첨단 방어무기 트랙만 늘어놓는 게 정부하고 있는 일입니다. 정말 썩어 빠진 군대입니다. 이런 불완전하고 불투명한 합의가 미래의 안보, 군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지 정권이 바뀐 뒤 무슨 뒤탈을 낳을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전작권 전환 의지가 확고하다는 국방장관의 공허한 말이 아니라 국군 통수권자의 책임 있는 말이 필요하다. 국민에 대한 제대로 된 설득이 믿음을 주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행태는 논란과 추측이 난무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식이다. 대통령 후보 때 내세운 공약을 뒤집은 일인데도 변명도 사과도 없다. 이러니 불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군대 진짜 얼마나 썩은 군대인지 북한보다도 국방비를 30배 이상 쓰면서도 북한군에서 귀천한 병사들이 지오피를 넘어와가지고 내무반 막사를 똑똑똑 노크를 했어야 간신히 알아채는 이 썩어빠진 군대. 왜 썩어빠진 군대가 되었는가? 결국은 똥벨들 때문입니다. 오늘 표창원 선생이 쓴 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2010년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모 준장이 부하들에게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가면서 5천만 원에 이르는 공금 횡령한 사실을 육군 헌병인 황모 중령이 적발을 합니다. 이분 완스타 준장의 비리였어요. 그래서 고심을 거듭한 끝에 육군 중앙수사단장에게 익명으로 편지를 써서 이러한 비리 사실을 알립니다. 하지만 이 황중령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복무규율 위반 및 보안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감봉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따돌림의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황중령의 제보 편지를 받은 육군과 국방부는 장성 비리 의혹 수사보다는 제보자 색출에 전력을 기울였고 결국은 황중령의 실언을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언론에 유출이 됩니다. 2011년 4월 언론에 해당 의혹이 보도되고 그로부터 2개월 후인 6월 국방부 검찰단이 의혹이 제기된 횡령 대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미 그 완스타 이준장 전역했기 때문에 수사를 민간 검찰에 의뢰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내사종결을 처리합니다. 이 완스타 전역한 이준장이라는 인간 병사들이 먹을 빵 구입비와 그리고 방탄 헬멧 도색비 등 5천여만 원을 횡령한 악인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은 별 완스타에게 지급되는 모든 영전과 영예를 누리면서 전역을 했습니다. 반면 군 내부가 썩어 들어가는 비리를 목격하고도 모른 척 눈을 감았다면 승승장구 권력과 지위가 보장됐을 엘리트 장교인 황중령. 이 황중령은요, 사관학교 입학 때부터 중령에 진급할 때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수석이나 차석으로 졸업했던 사람입니다. 이 엘리트 장교는 의인 노릇을 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졌습니다. 이제 49살이 된 황중령. 4년 뒤면 곧 청춘을 다 바쳤던 군에서 퇴장해야만 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계급 정년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군입니다. 이게 우리 군. 이런 썩은 똥별들이 앉아가지고 별자리를 갖다가 500개나 만들어서 북한보다도 30배 이상 되는 국방비를 낭비해가면서 그러면서도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언제나 벌벌벌벌 뜨는 이런 약체군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참, 아이들 군대 보내기가 겁납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은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 진료를 합니다. 과잉 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 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민수파파님 조합원가요 출자원가요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의왕시의 플로이드님 조합원가요 감사드리고요. 경기 광명시의 코마님 조합원가요 감사드립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해석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네,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뭐 다이어트는 효과 확실합니다만은 오히려 단식은 몸의 리뉴얼을 통해서 건강을 근본적으로 바꿔줍니다. 오해석 생활단식의 특징은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도전해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하네요. 잘 짜여진 프로그램들로 부작용은 없고 실천하면 바로 효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문의 전화는 010-2013-8575, 2013-8575이고요. 네이버나 다음에 오해석 생활단식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광고가 12월 말까지 있네요. 앞으로도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였습니다. 근데 사실 다이어트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11월 달에 다시 단식할 겁니다. 어제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전날 그제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원래 이 전화 못 보는 전화번호면 전화 잘 안 받습니다. 요즘 또 추세가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등록해놓은 전화번호 아니면 전화 잘 안 받습니다. 근데
무슨 밤이었는지 우연히 그냥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국지관 남자 목소리로 미래유동조합 국민TV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가서 만나봬도 좋겠느냐 해서 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만나는 게 좀 굉장히 절차가 필요한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저 그렇게 비싼 사람 아닙니다. 예,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특히 조합원 가입하시겠다는 분은 애니타임 오케이입니다. 점심을 같이 하자 했는데 마침 어제 저희 회사 내부에 회의가 점심 겸해서 있어가지고 점심 때는 안 된다 해서 이제 오후 3시쯤 만났는데요. 국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모든 만남은 국민 카페에서 만납니다. 커피 한 잔 좀 팔아보자. 그런 얄팍한 계산인데요. 여하튼 어떤 분이 좀 시꺼먼 분이더라고요. 콧수염도 좀 기르고, 그러나 머리는 좀 짧게 깎아가지고 나이가 한 30대 정도밖에 안 보이는 분인데 와서 이제 인사를 해서 자기는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한 교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2000년부터 아프리카에 가 있었으니까 지금 무려 14, 15년 정도 아프리카에서 일을 했다고 하면서 보석 세공업을 한대요. 그러면서 미래유동조합 국민TV 조합으로 가입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이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고 출자금을 납부한 뒤에 한 3, 4년 있다가 조합을 탈퇴하고 출자금을 찾아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가능은 하다. 그러나 만약 3년 후에 탈퇴하고 출자금을 찾아가신다면 당신이 지금 5만 원 출자를 하고 3년 후에 탈퇴하시면은 아마 한 150원 정도 찾아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출자금을 조합을 탈퇴한다고 해서 바로 출자금 돌려주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결산 후에 돌려줍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출자금 거의 다 까먹었습니다. 이제 월조합이 받기 시작한 지가 한 10개월도 채 안 됐나요?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10개월 안 됐구나.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자금으로 주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출자금 거의 다 까먹었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아마 1, 2년 안에 개선될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출자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얼마 출자하시겠느냐, 그리고 월조합비도 내셔야 한다 했더니 한 2천만 원 출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월조합비도 한 5년치 선납하고 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조상훈 국장에게 안내를 해줬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달 안에 9만 자를 돌파하자 해가지고 캠페인을 제 나름대로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414자를 출자를 하시면서 단숨에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를 9만 500자로 올려가지고 지금 계속 캠페인을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출자금 많이 했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저런 참 사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제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소개해드립니다. 혹시라도 많이 출자라는 압력으로 비칠까 봐서 제가 25일 월급 받은 기념으로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일자 5만 원 정지하려고 합니다. 5만 원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정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서론이 간첩 조작 유죄 국정원 수사권을 가질 자격이 있느냐. 오늘 한겨레신문 사설인데요. 오늘 저녁 7시 반인가 7시인가에 창조된 간첩 유성씨 북콘서트 국민카페에서 합니다. 많이 오십시오. 간첩 조작을 했던 국정원 유죄 받았습니다. 물론 실제 실형을 받은 사람은 한 명인가 밖에 안 되던데요. 어떻든 간첩을 조작함으로써 그것이 유죄를 받은 국정원인데 이런 국정원들에게 수사권을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지적 나올만 합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증거 조작에 가담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어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이 간첩을 만들어낸 이 사건은 국정원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다. 정보기관이 숱한 간첩 조작 사건을 조작했던 어두운 과거사가 밝혀지고 이를 청산하자고 했던 게 불과 몇 해 전인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 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 국정원으로 이어지는 정보기관의 음습한 체질은 변할 수 없는 것이냐는 한탄마저 나온다. 노무현 정권 때의 국정원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착각했어요. 국정원도 운영만 잘하면은 뭐 그런 대로 괜찮은 조직이구나 라고 착각을 했던 건데, 이명박근혜 집권하고 나서 국정원이 하는 행태를 보면요, 진짜 이거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그대로 듭니다. 사실 그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KBS와 MBC의 사장 선임 구조 역시 노무현 정권 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KBS 사장 선임하는 이사에 청와대나 혹은 여당이 추천하는 이사가 6명이고 야당이 추천하는 이사가 3명입니다. 6대 3의 구조죠. 하지만 노무현 정권 때는 그렇다고 해서 야당의 뜻을 거스르는, 그래서 터무니없는 사장 인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어요. MB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수정확회라고 하는, 정수정확회가 아니지, 그 방송문화진흥회, 사실은 이제 과거 그 지분을 뺏은 지분을 또 뺏어가지고 만드는 게 방송문화진흥회인데요. 여기 방문전 역시 구조가 비슷합니다. 근데 이 정권, 이명박 정권부터 이 정권 들어서 하는 행태를 보면요, 진짜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정말 방송 독립은 영원하다는 느낌 줍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BBC 사장 선임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은 반드시 BBC 사장 선임은 전원 합의를 요구합니다. 즉 전원 일치가 되지 않으면은 BBC 사장 선임 못합니다. 그래서 6대 3이든 7대 3이든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놔도 여당 쪽의 인사들이 야당이 극력 반대하는 인사를 선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원 일치, 만장일치가 되려면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인사는 아예 후보에서 빼버리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공영방송 이사장은 4분의 3 이상 절대 다수가 찬성해야 선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도 바꿔야 될 필요를 많이 느끼는데요. 국정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의 간첩 조작 왜 일어났는가? 한겨레신문의 진단 계속 들어보시죠. 국정원이 이런 무리수를 둔 것은 조직 보호 차원이었을 수 있다. 국정원은 지난해 불거진 댓글 사건으로 가뜩이나 궁지에 몰려 있었다. 이런 참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기소된 유우성 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어떻게든 2심에서 재판 결과를 뒤집어 보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증거 조작이라는 초법적인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부메랑이 됐다. 더구나 국정원은 진지한 반성 대신 잘못을 또 다른 잘못으로 덮으려는 자충수를 뒀다. 증거 조작이 드러나 따가운 비판을 받았던 지난 3월 직파간첩 홍아무개 씨 사건을 발표했지만 홍 씨 역시 지난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도 끼워 맞추기식 수사의 정황이 농후했다. 국정은 도대체 이거 뭐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조 단위의 예산을 몰래 써가면서 공개 안 합니다. 총액만 공개하지. 한다는 것들이 전부 조작 간첩이에요. 조작 간첩. 이쯤 되면 누구도 국정원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간첩 사건들도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유 씨나 홍 씨 같은 탈북자들을 간첩 사건 건수를 올리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의혹마저 제기합니다. 탈북자 간첩 사건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뚜렷한 증거가 없거나 간첩이라고 보기에 어수룩한 인물들인 경우가 눈에 띕니다. 결국은 탈북자들을 수용하는 하나원인가 거기서 봐가지고 좀 어수룩하고 좀 뭔가 좀 저쪽에 뭐 관련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간첩으로 조작해가지고 건수 올리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의심을 받아도 국정원 변명 못합니다. 이런 의심에 대해 국정원으로선 억울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초래한 결과임을 인정해야 한다. 증거 조작 사건에서 윗선들이 처벌받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처장, 과장급 간부의 돌출 행동 정도로 여기는 국민은 없다. 이날 재판부가 국정원의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한 대목을 뼈아프게 새겨야 할 것이다. 국정원 스스로 진지한 반성을 통해서 위법적인, 탈법적인 수사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래서 간첩 조작 사건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다시 벌어진다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더 큰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도 이번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서 행사 책임을 피해갔지만 간첩 사건을 다룰 때 국정원에 의존하는 습성을 버리고 감시자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정원은 기소권이 없습니다. 결국은 검찰로 넘어가요. 그러나 검찰들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국정원이 넘기는 거 아무런 반성도 없이 그냥 국정원이 간첩이라고 하면 간첩인가 보다 하고 그냥 기소했다가 이런 개쪽을 다 파는 것 아닙니까?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미래는 밝습니다. 특히 조합원의 숫자가 28,000명을 넘어서서 3만 명, 5만 명, 10만 명으로 늘어나면 사업 전망은 더욱더 밝아집니다. 출자금을 일종의 주식회사의 주식과도 비슷한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다른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1주 1표제이지만 협동조합은 1인 1표제입니다. 그래서 출자금 아무리 많이 내도 한 표밖에 행사하지 못하죠. 그런데 왜 출자금 많이 내겠습니까? 출자금을 많이 내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미디어 협동조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자금 많이 내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디어 협동조합에 출자를 하면 나중에 큰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자금 많이 낸다고 해서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최소한 3, 4년 이내에는 큰 수익을 못 낼 것이기 때문에 매년 1년 결산해서 출자금 탈퇴를 이제 하는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출자금 많이 몇천만 원 냈다가 나 탈퇴할 거야 내일 하면은 출자금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오산입니다. 출자금 많이 내실 때 반드시 이 부분을 계산을 하십시오. 오늘 출자금 2천만 원 내고 내일 탈퇴한다고 해서 2천만 원 안 돌려줍니다. 법에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올해 말에 결산을 해서 돌려줍니다. 결산을 해서 출자금이 40억 되는데 남아있는 돈이 4억밖에 없다. 그러면은 10%밖에 안 돌려줍니다. 2천만 원 출자하면 200만 원밖에 못 찾아갑니다. 그래서 많이 출자하셨다고 해서 3, 4년 내는 탈퇴하고 출자금을 받아가는 게 손해입니다. 거꾸로 3, 4년 지나가지고 이제 협동조합이 잘 돌아가서 결산을 해보니까 출자금은 한 500억 되는데 유보금은 한 1,000억이 됐다. 그럼 2배로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야 탈퇴해도 전혀 상관이 없죠. 게다가 2배가 앞으로 3배, 4배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누가 탈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세월호 얘기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피해자가 직접 검사가 되려는 얘기냐. 진상규명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서 이런 식의 반론을 제기하는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겨레신문 박용현 논설위원이 답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검사가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유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태도에서 물러나 특별검사 추천 과정에라도 참여하게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해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차갑게 외면받고 있다. 어떤 이는 더 냉소적으로 물을지 모른다.
그럼 아예 피해자가 검사를 맡겠다고 하지. 판사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꿔달라고 하겠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있다. 유가족들을 향해서 피해자는 빠져있으라는 강박이 횡행하는 배경에는 피해자 쪽이 행사 절차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사법정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제원칙이나 선진국의 추세와 동떨어진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이게 뭐 사법체계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이야기야말로 무식의 소산이고요. 그야말로 선진국의 추세와 동떨어진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란 얘기입니다. 유엔은 이미 1985년 범죄 및 권력 남용 피해자를 위한 정의의 기본 원칙을 선언했다. 이 선언은 다른 여러 원칙과 함께 형사 절차의 여러 단계에서 피해자의 시각과 관심사가 표명되고 감안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인권의식의 성장과 함께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는 많은 주목을 받는 반면 오히려 피해자는 사법체계에서 잊혀진 사람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도외시되는 현상을 타개하려는 노력이었다. 일찍이 1940년대부터 피해자학의 선구자들은 소외계층에 속한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홀대로 2차 피해를 입거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상을 짚어냈다. 특히 국가기관이나 정부 인사가 연루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해자로 대우받지 못하고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보다 국가의 이해가 우선시되는 폐단을 유엔은 지적했다. 때맞춰 유럽과 미국에서는 피해자 지위 강화를 위한 노력이 펼쳐졌다. 이들 나라의 현실을 살펴보면요. 일부만 살펴봐도 정말 흥미롭기 짝이 없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현장조사나 증인 피의자 신문,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하도록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에서도 한 당사자로 참여해서 증인을 요구하거나 재판부를 통해서 증인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식으로 따지면요. 피해자가 검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간 사례들도 있습니다. 독일에서는요. 특정 범죄의 피해자가 보조검사의 자격으로 행사 절차에 직접 참여합니다. 물론 이때도 국가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피해자를 돕도록 합니다. 공정성이 의심될 경우에는 판사의 교체를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이 바람이 뭡니까? 자기들 먹고 수사권 기소권 달라는 거 아니에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하는 배경에는 그야말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일 뿐인 겁니다. 한 발짝 양보를 해서 특검 선정에 유가족이 개입하고 싶은 것도 특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검찰, 감사원들 청와대 제대로 감사했습니까?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 제대로 물어봤습니까? 기소권자에 불과한 특검에 대해서조차 이런 요구가 무리하다고 배척당하는 우리의 현실. 최종 심판권자인 판사에 대해 같은 요구를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하지만 독일에서는 그게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피해자가 보조검사로서 대신 기소할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검사가 기소를 한 뒤 피해자도 재판의 한 당사자로서 검사와 거의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된다. 네덜란드에서는 피해자가 검사에게 특정 문서를 수사 기록에 추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검사가 사건 처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얻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런 제도들을 왜 도입을 했겠습니까? 결국은 국가가 행벌권을 독점하거나 또한 소출을 독점함으로써 거기로서 생기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판의 공정성 같은 사법체계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의 능동적인 행사절차 참여를 보장하는 다양한 제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구미 각국에서는 현실로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외국 제도를 그대로 뺏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공정한 특검을 선정해달라는 그런 소박한 요구조차 뒷받침하지 못하는 우리 정치권의 빈곤한 제도적 상상력이 한탄스러울 뿐이다는 박용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회 한탄. 정말 얘기하고 싶습니다. 야, 니들 앵무새도 아닌데 제발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그런 핑계는 좀 제발 그만둬.
특검의 공정성이 확보되면은 박근혜의 사라진 7시간까지 낱낱이 캐내가지고 온갖 쪽팔림을 줄지도 모른다는 그 점이 겁난다고 솔직히 말하란 말이야. 인간들아. 오늘 한겨레신문의 박용현 논설위원의 칼럼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미래통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해달라는 호소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공정을 국민TV 조합원 되어주십시오. 간단합니다. 방법은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미디앱전조학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라디오 비평 마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